안녕하세요. 언론바다 NFL의 김민준입니다. 유지경입니다. 네, 이제 벌써 2주 차가 끝이 났습니다. 뭐 시즌은 참 안 온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벌써 이제 8분의 1 가까이 지나갔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이 바이위크에 들어간 팀이 없기 때문에 이제 16경기씩 좀 꽉꽉 채워서 굉장히 밀도 있게 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생각보다 업셋도 많았던 것 같고 이런저런 이야기거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천천히 한 경기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Thursday Night Football이었던 버팔로 빌스와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기부터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죠. 31대 15로 빌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제 AFC 동부지구의 지구 우승을 놓고 다투는 두 팀이죠. 이 두 팀 간의 맞대결에서 원정팀 빌스가 대승을 거두면서 일단은 AFC 동부지구에서 먼저 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음. 그러니까 빌스의 러닝백 이제 제임스 쿡이 뭐 스테판 딕스가 떠난 상황에서는 어쩌면 이제 넘버원 공격 옵션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날 뭐 거의 100야드 가까이 그리고 이제 터치다운을 3개나 성공을 시키면서 팀이 기대했던 역할을 좀 제대로 해줬어요. 그리고 팀 전체적으로 봐도 뭐 턴오버도 없었고 뭐 페널티도 1개밖에 범하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깔끔한 경기를 했다. 그러면서 좀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고, 사실 쿼터백 조시 앨런 같은 경우에 이제 1주차 경기에서 그 던지는 손은 아니지만 이제 왼손에 부상을 좀 입었었어요. 그래서 경기 출전에 대한 좀 이슈가 있었는데, 장갑을 끼고 나오는 것으로 좀 이제 해결을 하고 이제 경기에 나섰거든요. 근데 뭐, 크게 이제 무리를 하지 않는 선에서 손쉽게 좀 승리를 가져갔다. 그 짧은 휴식 후에 치러진 경기였음을 감안하면 버팔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원하는 목표를 잘 이뤘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018년에 이제 조시 앨런이 데뷔한 이후에 이제 플레이오프 경기 한 경기를 포함해서 14번의 맞대결에서 12승 2패라는 정말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제 이 정도로 압도적인 기록을 좀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특히나 인제 최근에 돌핀스의 어떤 좋아진 전력을 생각하면 그런 부분은 더더욱 쉽지 않죠. 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지구 라이벌을 상대로 이 정도의 압도적인 모습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션 맥더머트 감독 체제 하에서는 또 14승 2패다. 뭐 요런 기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빌스가 뭐 최근에 AFC 이스트에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팀인 것은 맞지만 사실 패트리어츠나 제츠에게는 사실 이 정도의 성적을 내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독 좀 돌핀스에게 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사실 지난 시즌에 이제 본 밀러의 좀 부진이 뭐 버팔로 입장에서는 좀 뼈아팠던 수비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 지금 2경기 연속 색을 기록하면서 다시 좀 뭐 우리가 알던 본 밀러로 좀 돌아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요. 그래서 버팔로 입장에서 사실 좀 여러 전력 이탈이 있었던 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이제 본 밀러 같은 선수가 지난 시즌에 못 해줬던 것을 이제 해주기 시작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메워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또 가져볼 수 있었던 그런 게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인제 이 경기는 마이애미 쪽에 좀 할 얘기들이 많죠. 일단은 이제 투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투아가 이날 인제 컨커션 부상을 다시 한번 입었습니다. 사실 뭐 지난 시즌에 또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덜어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좀 드러났고 투아가 인제 IR에 올라갔습니다. 일단 인제 내경기 결장이 확정이 돼서 빨리 돌아와야 인제 8 주차 경기 때 돌아올 수 있을 예정인데 지금 이제 투아가 이 컨커션 부상 그러니까 뇌진탕 부상 때문에 고생을 계속해서 좀 해 왔었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과 의료진과 얘기를 해서 인제 선수 생활 연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얘기를 좀 나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주변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부상 상황부터 조금 살펴보면 투아가 사실 전반전에 굉장히 좀 경기를 좋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터셉션이 3개나 나오면서 이제 조슈 앨런과의 어떤 맞대결에서 굉장히 좀 고전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뭐 팀도 지금 3포지션 차이로 이제 뒤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3쿼터 후반에 이제 모처럼 상대 레드존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욕심이 났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경기 너무 좋지 않았고 우리 팀이 너무 크게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처럼 찾아온 이 기회에서 반드시 어떻게든 득점을 하고 좀 추격을 해야겠다라는 좀 마음이 앞서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보고 그래서 이제 포스 다운 고포를 상황에서 직접 공을 들고 달리다가 이제 슬라이딩을 하지를 않고 그냥 상대 수비와 이제 충돌을 하면서 어떻게든 1야드라도 더 나아가야겠다? 이런 음. 과정에서 좀 부상이 났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돌이켜보면 이미 퍼스트 다운을 갱신을 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앞선 지역에서 이제 슬라이딩을 해서 일단 퍼스트 다운을 갱신하고 그 다음에 뭔가 패싱이든 뭐 러닝백의 러싱이든 이렇게 좀 다른 방법으로 이제 추격점을 내는 그런 과정을 밟는 것이 좀 정석이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4쿼터도 아니었고 사실 3쿼터였기 때문에 충분히 좀 추격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투아 개인적으로 좀 조급한 마음이 앞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컨커션 부상을 좀 크게 당했고 다행히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서 필드를 떠나기는 했어요.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22년에도 컨커션 부상이 있었고 뭐 그 이전 이제 뭐 대학 시절부터 생각해 보면 꽤나 좀 크고 작은 부상들이 많았죠. 19년에는 뭐 엉덩이 탈구, 뭐 20년에 엄지손가락, 21년에는 뭐 갈비뼈와 또 다른 손가락, 뭐 이런 부상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에 투아의 몸 상태에 대한 걱정이 뭐 가족들뿐만 아니라 여러 뭐 현지 언론이나 팬들에서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좀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마이애미와 투아가 장기 계약을 맺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투아가 선수 생활을 포기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당장 당면한 이제 그런 문제는 저 백업 스카일러 톰슨의 어떤 경기력이거든요. 뭐 사실 지금 돌핀스는 달려야 되는 팀인데 스카일러 톰슨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쿼터백이냐? 근데 거기까지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고 투아가 왼손잡이 쿼터백이기 때문에 투아가 부상을 당했을 때 그 백업으로 나오는 쿼터백과 다른 선수들의 손발이 좀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이슈들도 분명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이애미 구단이 조금 이제 '머리가 아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음. 그리고 이제 라마 잭슨의 백업으로 있었던 그 타일러 헌틀리를 일단 긴급 수혈을 또 했더라고요. 돌핀스는. 근데 뭐 당장 뭐 플레이북을 익혀야 하는 문제도 있고 뭐 헌틀리가 오자마자 뭐 바로 주전으로 나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녹화를 하는 시점에서의 뎁스 차트에는 일단은 스카일라 톰슨이 넘버원, 타일러 헌틀리가 이제 넘버2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뭐 어떤 선수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뭐 당장 투아가 해주던 역할을 그대로 해주기를 기대하는 거는 좀 무리겠죠. 그래서 사실 돌핀스가 뭐 최근에 투아도 계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독도 연장 계약을 하면서 여러모로 좀 힘을 준 그런 시즌이었는데 출발부터 좀 큰 암초를 만나게 됐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사실 라이언 테너힐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타일러 헌틀리로 투아의 공백을 좀 메워보고자 하는 것이 돌핀스의 플랜 A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살펴볼 경기는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26대 23으로 레이더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업셋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즌 첫 승이 좀 필요했던 팀들의 경기였는데 원정팀 레이더스가 이제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레이더스 입장에서는 이제 지난주 짐 하바 감독의 차저스에게 이제 패했는데 이번 주는 이 존 하바 감독의 레이븐스에게 승리를 하면서 뭐 형제에게 대신 복수를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근데 가드너 민슈가 사실은 이제 러시안 공격에 대한 지원이 이제 거의 없었던 게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80% 가까운 패스 성공률에 276야드, 한 개의 터치다운 패스, 한 개의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라마 잭슨과의 어떤 쿼터백 맞대결에서도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기대를 많이 했었던 뭐 다반테 아담스 뭐 이 선수는 이제 워낙 증명이 된 선수고 이제 1라운드에 뽑은 타이트엔드 브록 바워스까지 이제 터지면서 두 선수가 거의 200야드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민수의 도우미 역할을 좀 제대로 해줬던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네. 이날 이제 그 수비 쪽에서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맥스 크로스비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23대 23 동점 상황에서 구야드를 물러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색을 또 기록을 하기도 했었던 맥스 크로스비였는데 이때 이제 레이번스의 공격을 3앤아웃으로 또 막아내면서 결승 필드골 드라이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격권을 받아오고 또 충분한 시간을 공격팀에게 제공을 해줬던 게 이날 이제 승리의 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활약을 바탕으로 또 이제 AFC 이주의 선수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레이더스 입장에서는 이제 또 격경사인 게 다음 주에 또 펜서스와의 홈 개막전을 치를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저희가 뒤이어 이야기하겠지만 펜서스가 지금 글쎄요 많이 좀 다운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뭐 변화를 가져간다고 이제 알려져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유효할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레이더스 입장에서는 모처럼 좀 탑독의 입장에서 좀 편안한 홈 개막전을 치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해보고 만약 뭐 예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면 이제 연승으로 또 이제 기세를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레이먼스 입장에서는 사실 좀 좋지 않은 시즌 출발이죠. 근데 개막전에서 칩스한테 진 거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볼티모어 팬의 이제 그런 입장이 좀 빙의를 해 가지고 생각을 해 보면 '칩스한테 진 거 그럴 수 있어. 근데 레이더스한테 진다고? 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음, 굉장히 좀 기분 나쁜 시즌 출발을 하고 있는 레이븐스가 되겠고 이게 인제 그 15 시즌 이후에 승리 없이 2 패로 시즌을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어 사실 이제 그 4 쿼터 초반까지 10 점의 리드를 갖고 있었던 상황에서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충격이 좀 몇 배로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는데 4 쿼터 인제 그 수비 쪽에서 좀 집중력이 흐트러진 것도 아쉽긴 했습니다만 서드 앤 원 상황에서 데릭 헨리의 폴 스타트 페널티를 포함해서 이제 페널티가 11 개가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0야드를 넘게 손해를 봤기 때문에 레이븐스가 이제 뭐 공격에서 많은 야드를 벌었던 것들을 여기서 이제 다 까먹었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경기 막판 이제 그 동점 상황에서 이제 펀터, 이 조던 스타우트의 이제 펀트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상 이제 킹 미스가 되면서 뭐 거리도 워낙 짧았고 그냥 사이드라인으로 이제 빠져나가고 말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 펀트라는 게 뭐 최소 40야드 뭐 정도를 이제 클리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도하는 행위인데 이 펀트가 이제 19야드밖에 뭐 공을 내보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레이븐스가 자기 진영에서 상대에게 이제 공격권을 내줬죠. 그래서 레이더스는 뭐 굉장히 편안한 환경에서 이제 조금만 전진을 해도 금방 필드골 레인지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편안한 환경이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레이더스가 결승점을 낼 수 있었던 발판을 뭐 상대가 잘해서 만들어 준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레이번스 입장에서는 좀 스스로의 실수들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준 것이 좀 두고두고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레이븐스가 이제 3 주차에 댈러스 카우보이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죠. 이 경기도 '만만치 않은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사실 인제 카우보이스가 기복이 있어서 그렇지 또 좋은 모습 보여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니까 과연 인제 레이븐스가 다음 주에 카우보이스 상대로 첫 승을 따낼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좋지 않은 두 팀의 지금 대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반등에 성공하겠지만 누군가는 이제 더 지하실로 들어가야 되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시즌 초반이지만 이 3주차 두 팀의 맞대결도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이 걸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팀보다 쪼끔 더 이제 큰일 난 팀의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LA 차저스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경기로 가 보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26대 3 으로 차저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뭐 경기 내용은 딱히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차저스가 일방적인 승리를 가져갔는데 일단 이제 그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브라이스 영이 벤치로 간다."라는 인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제 앤디 달튼이 선발로 나서게 됐는데 글쎄요. 저는 인제 이 결정이 정말 좀 쓰레기 같은 결정이 아닌가. 좀 인제 발언을 세게 좀 하게 됐는데 이게 그
물론 브라이스 형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브라이스 형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사실 이제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라는 걸 인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인제 얘기를 시작을 하면, 브라이스 형이 못하는 게 브라이스 형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게 온전히 브라이스 형의 잘못인가?'라고 생각을 좀 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냉정하게 시즌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인제 펜서스가 올 시즌에 잘할 전력인가에 대해서 인제 얘기를 해 봤을 때, 음 뭐 저희도 그렇고 많은 팬분들도 그렇고 펜서스는 사실 인제 그 32개 팀 중에 인제 30 에서 32 위권 정도라고 저희가 인제 평가를 하는 팀이잖아요. 음, 그럼 뭐 인제 올 시즌에 잘할 전력은 냉정하게 아니고, 누가 봐도 인제 지구 최하위를 할 게 확실시가 되는 팀인데, 그런 팀이 두 경기 만에, 그것도 인제 새로운 감독이 주전 쿼터백을 바꾼다? 이거는 신임 감독이 그렇게 결정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제 킹리적 가심으로 등신 같은 구단주가 또 인제 입김을 좀 발휘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 브라이스 형에게는 굉장히 좀 가혹한 환경인 게, 데뷔 시즌의 감독이었었던 프랭크 라이크가 그때 당시에 인제 첫 시즌이었죠. 근데 시즌 다 못 채우고 경질이 됐고, 임시 감독 맡았었던 이제 크리스 테이블이 인제 역시나 시즌 끝나고 팀에서 아웃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데이비 카널레스 감독이 새로 왔죠. 근데 그러니까 인제 그 첫 두 시즌이 다 채워지기도 전에 3 명의 감독을 만났고, 그리고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지난 시즌에 이어서 또 바뀌었고, 당연히 스킴도 바뀌죠. 그리고 인제 쿼터백 코치도 바뀌고, 그러니까 기존의 팀이 리그 최악체였는데 올해 인제 오라인에 대한 투자가 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스킬 플레이어진이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근데 뭐 스킴도 바뀌고 감독도 바뀌었는데, 그러면 사실은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프리시즌에 훈련을 하면서 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손발을 맞추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실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브라이스 형이 자신이 인제 플레이를 하면서 손발을 쪼끔 더 맞춰 볼 기회가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인제 프리시즌 게임에 브라이스 형이 딱 한 번의 드라이브에만 나오고 출장을 안 했거든요. 음, 뭐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지난 시즌에 잘 못했던 선수가 올해 잘하기를 기대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면 브라이스 형이 물론 이제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저도 인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어느 정도를 갖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한 시즌 이제 치른 루키 컨트랙트에 있는 선수를 이렇게 빨리 교체를 한다? 이거는 쪼끔 이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더군다나 인제 이런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쿼터백들 같은 경우에는 감독들이 인제 런을 많이 섞어서 이제 쿼터백을 쪼금 편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일반적인데, 올 시즌 뭐 러싱 시도보다 패싱 시도가 훨씬 많거든요. 이게 쪼끔 더 브라이스 형을 편하게 만들어 주지를 못할 망정, 지금 그 펜서스의 그 주변 모든 환경들이 브라이스 형을 좀 억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음.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프라이스 형이 사실은 이제 NFL 뭐 무대 기준으로 그 이제 피지컬이 뛰어난 쿼터백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좀 키가 작은 쿼터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뭐 불리함을 안고 출발을 한다. 예, 근데 뭐 드류 브리스라던가 뭐 카일러 머리라던가 이런 이제 작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NFL에서 이제 뭐 성공을 거뒀거나 일정 기간 이제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들은 뭐 확실한 좀 특장점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뭐 드류 브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굉장히 날카로운 이제 정확한 패스 능력이 있었고, 카일러 머리는 화려한 이제 발재간과 뭔가 또 뒷볼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추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NFL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이제 그런 선수라고 본다면, 브라이스 형은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말씀해 주신 대로 팀에서 적어도 이 선수를 이제 1라운드 전체 1번을 뽑았다면, 이 선수를 위한 뭐 여러 가지 조치들, 이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들이 좀 필요했는데
뭐 펜서스가 아무 노력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자신들이 뭔가 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럼 그 과정에서 좀 브라이스 형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좀 인내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애초에 단장이랑 스텝 쪽에서 밀었었던 CJ 스트라우드를 뽑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이거는 뭐 데이비드 테퍼 구단주가 그 연병을 떨었던 대가다. 이렇게 좀 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테퍼 구단주가 온 이후에 펜서스가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죠. 어 테퍼 구단주 부임 이후에 뭐 감독도 정말 많이 바뀌었고 안 좋은 구단주의 예를 남기고 있는 게 아닌가. EPL 쪽에서 얘기하는 그 최악의 구단주들 있잖아요. 글레이저 가문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좀 남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좀 자꾸 인게임적인 요소에 개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그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뭐 계속해서 펜서스를 좀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런 이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돈이 많은 사람이 이제 풋볼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음, 풋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러지만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어 풋볼을 좋아해서 인제 저희도 풋볼 인제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존문가에 가까운 사람이죠.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 보면 이제 자기가 풋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 전문가 인제 소위 말하는 인제 그 단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풋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로 채워 놓고 실무에 대한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되고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뭐 어쨌든 펜서스가 '더 내려갈 바닥이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어 '뚫고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펜서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 차저스가 사실 이제 뭐 이날도 뭐 러싱의 비중을 높이면서 게임을 좀 압도했는데 시즌 전에 저희가 인제 건강만 하면 엑스 팩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던 제이키 도빈스가 지금 뭐 2 경기밖에 치르지 않긴 했습니다만 벌써 리그 러싱 리더로 올라섰어요. 이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빅플레이들을 굉장히 좀 많이 생산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대학 시절에 볼티모어가 기대했었던 모습이 예, 지금 뭐 차저스에 와서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좀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오스틴 에클러를 떠나보낸 것이 좀 전혀 아깝지 않을 수도 있겠다. 예, 이런 기대감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짐 하바 감독의 뭐 전략 전술도 좀 잘 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12년 이후에 지금 2승 무패로 시즌을 출발한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차저스가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기대를 받던 거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난다라는 얘기를 좀 반복적으로 드렸는데 이 기대치가 좀 낮아지니까 드디어 좀 성적이 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상승세를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뭐 한 두세 경기 정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이제 차저스가 또 감독을 바꾼 이후에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네요. 다음 경기는 이제 뉴올리언스 세인츠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입니다. 44대 19로 세인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세인츠를 상대로는 좀 낭낭하게 승리를 가져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중 하나였고. 근데 세인츠가 웬걸 경기 초반부터 빅플레이를 무지막지하게 쏟아 부으면서 댈러스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음. 그러니까 세인츠 공격 전체로 보면 1쿼터부터 3쿼터까지 진행했던 이제 총 6번의 공격 드라이브가 있었거든요. 이게 모두 터치다운으로 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좀 보기 드문 아주 완성도 높은 공격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수행을 했던 세인츠였고 데리카의 기록도 굉장히 글쎄요 좀 엽기적이라는 표현이 오랜만에 좀 생각이 났는데 1쿼터부터 2쿼터 중반까지 이제 5번의 패스를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모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17야드, 9야드, 39야드, 70야드, 57야드 패스로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5번의 패스 시도 만에 192 패싱야드를 정립을 해냈다. 저도 이제 뭐 몇 년간 볼을 봐왔지만 이런 기록은 글쎄요, 좀 잘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 경기 초반부를 보냈던 데리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날 엘빈 카마라의 활약도 빼놓을 수가 없죠. 이날 이제 180 스크리미지 야드의 터치다운 4개를 기록을 하면서 댈러스의 수비진을 붕괴시키는데 또 앞장섰던 카마라였습니다. 사실 이제 엘빈 카마라 선수가 전성기에서는 조금 이제 내려온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평가들이 많았었는데 이 경기만 놓고 보면 전성기의 폼이 그대로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엘빈 카마라가 바이킹스를 상대로 6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었던 경기가 있었었거든요. 그게 아마 크리스마스 게임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바이킹스의 이제 감독이 마이크 지머였었죠. 그래서 그 지머 감독이 이제 수비 전문가라는 타이틀에 좀 굉장히 좀 뭐 스크래치가 났었던 이제 그런 좀 기념비적인 경기로 기억이 나는데, 마이크 지머 지금 이제 댈러스 수비 코디네이터로 와 있거든요. 근데 마이크 지머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좀 엘빈 카마라에게 호되게 당했던 그런 게임이었다. 예, 그런 스토리라인도 있었던 그런 경기 내용이었고 사실 뭐 뉴올리언스가 이제 캡스페이스 이슈도 좀 있었고 뭐 리시버나 쿼터백도 뭐 S급 선수들이 있느냐 하면 또 그거는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뭐 잘하면 5할 정도의 승률, 그다음에 뭐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막차 자리를 노리는 이제 그 정도가 좀 한계치라고 봤었는데 어 아직 2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공격진의 이제 폭발력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치를 조금 더 올려봐도 되려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고 뭐 벅스라던가 펠컨스라던가 지금 NFC 사우스 지구의 팀들이 다들 좀, 뭐, 탄탄해 보여요. 펜서스를 제외하면 나머지 세 팀은 지금 꽤나 경쟁력들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약체 지구로 평가를 받았던 NFC 사우스가 모처럼 좀 기세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댈러스는 이제 2022 시즌 1주차부터 이어오던 이제 정규 시즌 홈 16연승이 2024년 홈 개막전부터 이제 깨졌습니다.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징조로 시즌을 출발을 하고 있는데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최근 몇 시즌 동안 원정에서는 좀 기복이 있는 모습이었어도 홈에서는 계속해서 압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 왔던 걸 생각을 해보면 이날 경기의 결과는 조금 더 의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어 사실 이제 플레이오프로 범위를 조금 더 확장을 해 보면 지난 시즌에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그린베이를 상대로 홈에서 48실점을 하면서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홈에서 최근 2경기 연속 대패를 당했습니다. 이거는 댈러스 카우보이스 선수단의 어떤 자존심에도 스크래치가 가지만 팬들에게는 정말 좀 너무 속상한 소식일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음. 그러니까 앞서 세인츠 얘기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기 초반부터 이렇게 빅플레이들이 연달아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점수 차가 굉장히 빠른 시점에서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공격진이 좀 그 템포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느낌? 그래서 프레스캇도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게임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무리해서 전진을 하려다가 뭐 턴오버가 나오고 뭐 고포릿을 정상적인 점수 차였으면 안 했을 상황에서 시도하다가 또 실패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악순환이 되면서 댈러스가 결국에는 그 간극을 좀 좁히는 데 실패를 했던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댈러스의 전체적인 문제를 좀 살펴보면 역시 토니 폴라드의 이탈 이후에 러싱 공격이 좀 잘 되고 있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이 좀 가장 큰 뭐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어요. 이 경기까지는 이제 엘리엇이랑 이제 리코 다우드를 좀 주로 활용을 했었는데 어 이게 뭐 1주차 브라운스와의 경기나 이날 이제 세인츠와의 경기나 이제 러싱 공격의 존재감이 사실 좀 미비했다라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게 제리 존스 구단주의 이제 인터뷰를 좀 미뤄봤을 때 8월 말에 이제 프랙티스 코드 계약을 맺었었던 델빈 쿡이 조만간 이제 53일 로스터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델빈 쿡이 들어와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해집니다. 음. 그러니까 뭐 과거에 워낙 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선수기는 하죠. 근데
사실 최근에 폼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델빈 쿡이 얼마나 뭐 댈러스 러싱 공격에 뭐 도움이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댈러스 입장에서 좀 뭐라도 한번 수를 써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예, 그것의 어떤 성공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일단 좀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입니다. 이 경기에서 20대 16으로 템파베이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것도 이제 업셋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지난 시즌 이제 플레이오프 디비저널 라운드의 리매치 경기였습니다. 당시에 31대 23으로 라이언스가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이날은 이제 벅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서력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뭐 라이언스가 이번 시즌 기대치가 조금 더 높은 팀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홈 경기를 치르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벅스보다는 조금 더 우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템파베이가 굉장히 좀 예상 외의 탄탄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갔어요. 특히나 이제 경기 전에 그 앤토니 윈필드 주니어가 이제 부상으로 못 나온다라는 그런 소식이 또 떴기 때문에 라이언스의 패싱 게임을 벅스가 좀 막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날 메이필드가 사실 이제 1주차만큼의 압도적인 경기력은 아니긴 했었죠. 뭐 색도 많이 맞았고 그래도 팀을 승리로 이끄는 데는 또 충분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어 허친슨에게 그렇게 호되게 당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이제 역전 터치다운 드라이브에서 인제 연속된 그 스크램블링 그리고 러싱으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이날 경기에 좀 백미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베이커 메이필드가 사실 러싱 공격에 뭐 그런 특장점이 있는 유형의 쿼터백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날 이런 활약을 했다는 거는 글쎄요, 사실상 좀 정신력으로 해냈다? 예, 뭔가 승리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좀 뭐 돋보이는 뭐 스크램블링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네. 약간 '이겨낸다.' 약간 이런 음,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어 그 장면이 굉장히 저는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레드존에서 이제 집중력을 보여줬었던 이제 수비진도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인제 벅스가 2승 무패로 시즌을 출발을 하게 됐는데 라이언스는 정말 이날 수비가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뭐 수비 전체가 맹활약을 했다기보다 이날 에이단 허친슨이 대단한 활약을 했죠. 색 4.5개, 태클 폴 로스 4개, 쿼터백 히트 5개에 펌블까지 유도를 해냈었던 에이단 허친슨이었는데 이날 뭐 메이필드가 계속해서 뭐 쉽게 말하면 접힌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에이단 허친슨에게 정말 호되게 당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공격에서 16점밖에 득점을 못했던 것이 이제 라이언스의 패인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사실 뭐 라이언스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제 오펜시브 라인인데 그 안쪽에 이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맨들이 시즌 초반에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프가 좀 프레셔에 노출이 되고 그것이 이제 고프의 안 좋은 경기력으로 좀 나오게 되는 네, 그런 과정을 좀 밟고 있습니다. 뭐 고프가 고프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 시즌 이제 첫 두 경기에서 29번의 프레셔를 받았다고 해요. 많이 받은 순서로 이제 공동 5위에 올라 있는데 사실 이제 그 같이 이름을 올려놓은 선수들 중에 고프가 가장 프레셔에 취약한 쿼터백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다른 선수들보다 이제 유독 또 프레셔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고프기 때문에 어 얼른 이제 인테리어 라인맨들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결국 이제 이날 경기에서 두 개 인터셉션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어떤 반등이 빠르게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 이날 경기에서 또 하나 아쉬웠던 건 이제 레드존 이피션시였죠. 레드존 안에서의 집중력이 좀 아쉬웠었던 라이언스였는데 이날 레드존에 7번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패싱 터치다운 하나 없이 러싱 터치다운 하나로 끝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7번 중에 하나만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게 라이언스에게는 굉장히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좀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는데 '패싱 시도를 쪼끔 줄이고 차라리 러싱을 더 많이 갖고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7번이나 레드존에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 뭐 터치다운이 하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6번을 필드골로만 잘 마무리를 했어도 뭐
5점을 낼 수 있는 뭐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제 스코어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진이 레드존에 많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터치다운을 못 낸 것도 못 낸 거지만 그 과정에서 필드골로도 마무리가 안 됐던 드라이브들이 좀 꽤 있었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인 득점을 만들어내는 과정까지가 좀 매끄럽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반 막판에도 뭐 그 투맨이맨 뭐 필드 페널티 때문에 그냥 시간이 자동 차감되면서 필드골 시도를 못했던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봐야겠어요. 그래서 라이언스가 약간의 공격에서의 어수선함이 결국에는 이제 승리를 놓쳤던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벅스와 라이언스의 경기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콜츠와 패커스의 경기입니다. 이날 이제 16대 10으로 그린베이 패커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조던 러브가 무릎 내측 부인대 부상으로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서 시즌 초반 그린베이에게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그 생각이 들었었는데 결국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가 백업 쿼터백 말릭 윌리스를 앞세운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음. 패커스는 이날 이제 뭐 조던 러브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인 러싱 공격 위주의 전술을 준비를 해 왔어요. 음. 그래서 콜츠도 분명 이 부분을 알고 있었을 텐데 좀 알고도 막지를 못하는 느낌? 예, 그러면서 이제 패커스가 좀 원하던 방향으로 게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음. 패커스가 60분 중에 40분이 넘는 공격 점유 시간을 가져갔고 뭐 아주 많은 득점을 낸 것은 아니었지만 상대에게 그만큼 공격 기회, 그다음에 득점 기회 자체를 좀 주지 않는 그런 이제 경기 운영을 하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네. 이날 저 러닝백 조지 제이콥스가 무려 32번의 러싱을 시도해서 151야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콜츠의 수비진을 굉장히 좀 지치게 만든 것도 주요했던 것 같은데 코칭 스텝 쪽에서도 이제 조던 러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그런 이제 좀 치열한 고민들을 했구나 하는 그런 게 좀 느껴졌던 경기였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날 패커스가 6명의 선수를 러싱 공격에 가담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뿐 아니라 쿼터백이 러닝백에 공을 넘겨주는 방식이라던가 러닝백들의 러싱 레인, 그다음에 뭐 다양한 블로킹 전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플레이북을 뭐 최대한 확장시키고 좀 짜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서 어, 콜츠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한 뭐 러싱 공격을 시도를 했다? 네. 뭐 그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이제 변주를 주기 위해 했던 노력들이 잘 통하면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고 말리 윌리스도 좀 예상 외에 높은 패스 정확도를 좀 보여줬습니다. 14번밖에 패스 시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실패가 이제 2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기 전체적으로도 턴오버가 없었기 때문에 맷 라플러 감독이 말렉 윌리스에게 기대했던, 주문했던 역할들은 또 100%잘 해냈던 게임이 아니었나. 예, 그렇게 좀 복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콜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나단 테일러가 이날 좀 분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앤서니 리차드슨의 패싱 게임이 흔들리면서 가뜩이나 많지 않았던 기회를 살리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날 이제 그 리차드슨 선수가 스냅 받은 이후에 이제 러닝백에게 공을 넘겨주는 그런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동작들에서도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거기다 이제 패스 정확도도 굉장히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이날 인제 50%의 패스 성공률 그리고 인제 3 개의 인터셉션 이런 이제 숫자도 굉장히 좀 실망스럽습니다만 이게 그 패스가 날아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리시버의 어떤 책임으로 드랍이 되는 그런 경우들 그리고 인제 패스가 가까이 날아갔지만 좀 아쉽게 연결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인컴플리트로 기록이 되지만 정말 택도 없는 패스들도 똑같이 이 인컴플리트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록만 놓고는 사실은 인제 좀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날 그 본인이 의도했던 어떤 타겟의 위치에 비해서는 '너무 멀리 벗어나는 공들이 좀 많았다.'라는 생각이에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단시간에 고쳐지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콜츠에게는 '쪼끔 더 이제 큰 고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미세 조정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잘 안 들고 음. 어디서부터 어떻게 좀 고쳐야 하지라는 좀 걱정이 들 만한 그런 경기력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뭐 단순히 뭐 쿼터백과 리시버의 호흡이 안 맞아서 라는 느낌이라기보다 그냥 리차드슨이 약속된 곳으로 공을 던지지를 못하는 느낌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지 좀 여러모로 좀 고민이 될 것 같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상대가 러싱 공격을 많이 해올 것이 좀 뻔한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알고도 당했다는 것이 좀 수비 입장에서 좀 무력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러싱 디펜스에 대한 개선이 좀 급선무로 보이는데 이날 이제 그 디포레스트 버크너까지 발목 부상을 입으면서 다음 주 출전이 어떨지 모르겠다라는 뉴스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쉐인 스타이켄 감독의 머리가 여러모로 좀 아플 법한 그런 경기 내용 그리고 결과였습니다. 콜츠와 패커스의 경기 얘기를 해 봤고요. 다음은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잭슨빌 제규어스의 경기입니다. 18대 13으로 브라운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날 경기는 역시나 브라운스의 수비 쪽의 수훈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이날 그 브라운스의 공격팀이 첫 드라이브에서 터치다운 만들어낸 이후에는 이제 터치다운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필드골로 좀 달아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야금야금 브라운스의 공격진이 달아나는 동안 수비가 제규어스의 공격을 그야말로 이제 봉쇄를 하면서 브라운스가 승기를 조금씩 잡아갔고 특히나 이날 이제 패스러시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4개 색, 7번의 쿼터백 히트를 팀이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트레버 로렌스가 이날 이제 50%도 안 되는 그런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운스가 사실 지금 드셔놨슨의 컨디션이 여전히 좀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시즌 첫 승을 뭐 거둘 수 있었던 거는 역시 뭐 시즌 프리뷰 때 이야기했던 강력한 수비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 마일스 게럿을 위시한 이 프런트 세븐의 압박 능력이 또 굉장히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이날 잭슨빌 원정에서 또 아주 귀중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기 막판에 코리 볼케즈가 2야드 라인에 펀트를 핀을 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알렉스 라이트가 세이프티를 만들어냈던 부분이 굉장히 좀 결정적이었었는데 왜냐면 이제 석점 차에서 5점 차로 달아나는 세이프티였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제규어스가 브라운스 진영 33야드 지점까지 전진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게 세이프티로 5점 차까지 벌어지지 않았으면 50야드짜리 필드골로 동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이프티가 좀 결정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수비의 힘으로 이제 시즌 첫 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공격진이 보여주는 모습을 봤을 때 강팀을 상대로는 쉽지 않은 좀 경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좀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음. 여전히 공격진에서의 어떤 안정감이 지금 떨어지는 부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점수를 낼 수 있다라는 좀 뭐 예측이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뭐 브라운스 공격진에서 가장 상수 역할을 하던 닉 첩이 지금 이제 부상 때문에 아직 경기에 나서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드셔너슨이 이렇게 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서 브라운스의 공격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좀 요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운스가 드셔너슨이 안정감을 찾을 때까지 그리고 닉첩이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시즌 후반에 가면 조금 더 힘을 낼 수도 있는 전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즌 초반을 어떻게 그 우승권 레이스에서 멀어지지 않고 어떤 선두 그룹에 포함돼서 잘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날 이제 그 잭슨빌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그 브라운스의 수비에 막혀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었는데 이날 경기 앞두고 이제 경기장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에버뱅크 스타디움에서 TR 에버뱅크 스타디움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이걸 이제 붙여 읽으면 트레버 뱅크가 되죠. 음. 이제 그 트레버 로렌스의 이름을 따서 이제 트레버 뱅크 스타디움이 됐는데 이게 경기장의 이름을 뺏겨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로렌스의 경기력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현역 선수의 이름을 그 자신들의 홈 경기장의 일부의 요소로 차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이색적이고 좀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은퇴한 레전드 선수를 음. 뭐 이렇게 기리기 위해서 뭐 이름을 그렇게 한다던가 그런 경우는 좀 종종 봤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트레버 로렌스가 잭슨빌 구단에서 가지는 위상, 뭐 구단이 기대하는 뭐 어떤 기대감의 높이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대단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로렌스가 그 기대감을 다 충족시켜주는 활약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연봉은 받고 있는데 아직 그거를 이제 퍼포먼스로 좀 보여주지는 못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뭐 데케이드급이라고 평가받았던 특히나 이제 그 트레버 로렌스가 대학 시절에 클램슨에서 보여줬던 경기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사실은 지금 이제 잭슨빌 제기어스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좀 기대 이하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근데 또 경기장에 자신의 이름이 걸린 만큼 그런 또 책임감을 갖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빌스를 만나게 됩니다. 3연패로 시즌을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음. 그리고 이제 조시 앨런과 이제 조시 하인즈 앨런의 뭐 커리어 첫 맞대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름을 바꾼 채로 이제 다시 만나게 된 두 선수인데 뭐 어떤 또 결과가 나올지도 또 흥미롭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49어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기입니다. 23대 17로 바이킹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정말 그 많은 업셋이 있었던 2주 차다라고 이제 류정용 PD가 초반에 이제 얘기를 해 줬었는데 이게 정말 2 주차에서 가장 좀 놀라웠던 업셋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뭐 이제 부상으로 인한 결장 이슈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미네소타 정도는 우리가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음. 그것이 잘 되질 않으면서 뭐 패배를 당했고 역사적으로 보면 나이너스가 이 미네소타 원정에서 굉장히 좀 취약한 모습을 보여줘 왔거든요. 1992년 이후에 미네소타 원정 7연패를 하고 있었는데 이날 또 하나의 패배를 추가하면서 이제 8연패까지 이어졌고 벌써 이제 승리를 거둔 지가 지금 32년이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뭐 이 두 팀이 뭐 정규리그에서 자주 만나는 뭐 팀들은 아니지만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굳이 뭐 이런 기분 나쁜 기록을 계속 이어갈 필요는 없겠죠. 예. 어쨌든 이제 이 연패가 계속해서 좀 길어지고 있는 부분은 나이너스로서는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쁠 것 같고 이날 이제 패배도 좀 기분이 나쁘지만 더욱더 이제 속이 쓰린 건 넘버 원 공격 옵션이 크리스천 맥카프리가 IR에 올라갔거든요. 일단 이제 그 아킬레스건 쪽에 인제 좀 이 문제가 있어서 맥카프리가 IR에 올라갔는데 일단 앞으로도 최소 3 경기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제 카일 셰넌 감독의 얘기에 따르면 아직 인제 정확한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게 인제 시즌 앞두고 저희가 그 트렌트 윌리엄스, 브랜든 아이육 이 두 선수의 인제 계약 쪽에 쪼끔 이제 난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해결되긴 했습니다만 결국 인제 그 부상 문제는 시간 말고는 그 누구도 해결해 주기가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시즌 초반에 이렇게 인제 미네소타를 상대로 업셋을 당한 부분은 결국 인제 이 크리스찬 맥카프리를 계속해서 좀 그립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아킬레스 건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킬레스가 뭐 파열이 되거나 하면 이제 시즌 아웃이 되는 이제 그런 큰 부상이고 이제 그런 파열의 뭐 문제는 아니지만 이 건염이라는 것이 이제 저도 뭐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좀 상태를 지켜봐야 하는 그러니까 약간 햄스트링 부상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드라마틱한 치료를 통해서 뭐 재활을 통해서 뭐 복귀 시점을 앞당긴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렵고 그냥 좀 쉬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을 더 초조하고 좀 답답하게 만드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팀에서도 이 맥카프리에 대한 복귀를 좀 서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좀 IR에 미리 올려놨다? 그냥 음. 차라리 아예 그 싹을 좀 잘라내기 위해서 아예 그냥 IR 리스트에 올려놓고 그냥 좀 몇 주 없는 셈 치자라고
팀에서도 좀 그렇게 길게 내다보는 조치를 어떻게 보면 좀 선제적으로 취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좀 푹 쉬면서 이 메카프리의 몸 상태가 좀 좋아지기를 기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사실 뭐 일라이자 미첼도 이미 시즌 아웃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조던 메이슨이라는 어떤 시즌 구상 단계에서는 전혀 뭐 비중을 두지 않았던 이 선수가 지금 깜짝 활약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이제 불행 중은 다행인 요소죠. 근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득점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뭐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이럴 때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이날도 이제 399야드를 전진을 했었던 나이너스였는데 결국 서드 다운 이후에서의 컨버전 확률은 23%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그러면서 득점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나이너스였고 미네소타 바이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시즌에 샘 다놀드로 이 시즌을 끌고 가기로 결정을 한 상황에서 야, 미네소타 바이킹스 올 시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었었는데 지난주에 사실 자이언츠는 그럴 수 있지 느낌이었으면 이번 주에 나이너스는 나이너스를 이겼다고?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굉장히 좀 놀라운 그런 결과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샘 다놀드에 대해서는 이미 버스트다라는 뭐 의견이 이제 지배적이죠. 예, 뭐 지배적이라는 표현도 아까울 정도로 사실 거의 뭐 만장일치급의 이제 그런 뭐 평가가 좀 내려져 있었던 선수였는데 어, 뭐 제츠, 펜서스, 뭐 나이너스 시절을 거치면서 뭐 어느 기간 하나 좀 임팩트 있는 모습을 못 보여줬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바이킹스에 와서 어떤 커리어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놀드의 이런 기세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냥 돌풍으로 끝나게 될지 아니면 뭐 지난 시즌 베이커 메이필드라던가 뭐 몇 년 전에 디노 스미스처럼 커리어가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되는 이제 그런 결과로 이어질지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네. 지난 시즌에 이제 나이너스 백업 쿼터백으로 있었던 다놀드가 이적을 해서 나이너스를 꺾었다는 것도 또 재밌는 스토리였어요. 맨날 이제 귀신 보는 남자라고 이제 놀렸던 음, 게 엊그제 일 같은데 벌써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저도 굉장히 좀 놀랍고 이날 이제 인터셉션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만 저스틴 제퍼슨에게 연결했었던 이제 97야드짜리 패싱 터치다운이 바이킹스 팬들에게는 굉장히 좀 우리에게 어쩌면 미래가 있을지도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그 쿼터백이 리시버에게 버프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이게 다놀드의 경우에는 좀 반대라고 봐야겠죠. 저스틴 제퍼슨의 존재가 샘 다놀드 굉장히 좀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던 이 장거리 터치다운 이야기부터 해보면 글쎄요, 이전에 다놀드였다면 이제 자기 진영 3야드에서 그러니까 세이프티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하는데 그런 딥볼을 시도할 수가 있었을까? 네,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 뭐 그런 이제 패스를 던질 만한 리시버가 있었을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보면 이전에는 좀 그런 환경이 갖춰지질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놀드도 지금 이제 케빈 오코넬 감독으로부터 꽤나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그리고 저스틴 제퍼슨이라는 뛰어난 리시버와 함께 뛰면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하는 것이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상대 수비도 저스틴 제퍼슨을 더욱 의식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빅플레이를 허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좀 압박감을 좀 받아서인지 그 뒤에 나오는 이제 플레이 장면에서는 수비 세명이 저친 제퍼슨에게 모두 좀 쏠리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필드 중앙이 뻥 뚫리고 다놀드가 이제 제퍼슨에게 패스를 던지지 않고 그대로 공을 들고 유유히 뛰어가면서 손쉽게 또 퍼스트다운을 갱신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놀드가 이 저친 제퍼슨이라는 뛰어난 리시버를 여러모로 잘 활용을 하고 있다. 제퍼슨에게 패스를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던지지 않더라도 제퍼슨에게 쏠린 견제를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는지를 또 잘 보여줬던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다놀드가 꽤나 좀 영리하게 게임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제 바이킹스가 TJ 호킨슨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시즌 중반에 이 타이트엔드 TJ 호킨슨까지 복귀를 해서 조금 더 스킬 플레이어진이 풍성해지고 완전체 전력을 갖춘다면 다놀드도 조금 더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감도 좀 가져봅니다. 다음은 이제 뉴욕 제츠와 테네시 타이탄스의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4대 17로 이제 제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로저스가 드디어 이제 제츠 입단 이후에 사실상 본인의 손으로 만든 이제 첫 승을 따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2승째예요. 그 지난 시즌 아웃이 됐었던 그 개막전도 뭐 일단 선발로 나섰고 자신은 이제 1쿼터 만에 바로 이제 부상으로 빠졌지만 결국에 팀은 이제 승리를 그날 거뒀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2승째지만 그거는 사실 로저스의 공헌도가 이제 높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실질적인 첫 승을 이제 2년 차, 2주 차 만에 이제 거뒀던 에런 로저스였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그 로저스가 아주 좋았던 그런 시절의 모습과는 조금 이제 거리는 사실이 있죠. 예. 네, 뭐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패싱들이 계속해서 좀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 순간순간 특히 이제 브리스 홀에게 던졌던 터치다운 패스 이런 장면들에서 역시나 에런 로저스는 에런 로저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언급해 주신 이제 브리스올 외에도 이 올해 NFL에서 뛰고 있는 모든 선수 중에 최연소, 이제 가장 어린 선수인 이 신인 러닝백 브라이언 앨런이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던 것이 제치 입장에서는 좀 큰 수확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에런 로저스도 뭐 혼자서 모든 거를 캐리하는 이제 그런 시기는 좀 지나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로저스가 안정적으로 게임을 운영하면서 순간순간 그런 이제 번뜩이는 패스를 보여주고 이제 게임 전체적으로는 이제 브리솔이라는 이제 러닝백이 좀 주로 끌어가는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인데 그 과정에서 이 브라이언 앨런이 힘을 보탤 수 있다면 브리스홀도 에런 로저스도 조금 더 편안하게 게임을 임할 수가 있겠죠. 이날 이제 그 제츠가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그 저메인 존슨 선수가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으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뼈 아프게 느껴져요. 음.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홀드아웃을 하면서 뭐 계약 연장 혹은 뭐 트레이드를 요구하고 있는 이 핫산 레딕이 여전히 지금 팀에 합류를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메인 존슨의 이제 존재가 더좀 소중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저메인 존슨은 안타깝게 이제 부상으로 더 이상 이번 시즌은 이제 뛸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날 뭐 윌 맥도날드 4세라는 이 좀 대체 선수,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백업 내지 로테이션 멤버였던 이 선수가 무려 3개의 색을 기록하면서 아주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맥도날드가 뭐 시즌 내내 이런 활약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지금 누구도 확신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핫산 레딕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결국 이 저메인 존슨의 이탈이 협상 주도권에서 핫산 레딕 쪽으로 조금 더 기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레버리지는 뭐 하산 레딕이 갖고 있다는 게 뭐 확실하죠. 예. 이제 하산 레딕에게 뉴욕 제츠가 어떤 이제 조건의 제안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해 보이고 테네시 입장에서는 이제 또 승 없이 2패로 시즌을 출발을 하게 됐는데 감독 데뷔 첫 승을 노렸었던 이제 브라이언 켈러앤 테네시 감독이 다시 한번 이제 다음 주로 첫 승 도전의 꿈을 미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쿼터백 윌 레비스 이야기를 좀 해보면 2명의 상대 그 수비 사이에 아주 좁은 틈을 뚫고 이 케빈 리들리에게 40야드 이제 패싱 터치다운을 했던 장면은 글쎄요, 뭐, 이 경기를 안 보신 분들이라도 그 장면이라도 꼭 좀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릴 만큼 굉장히 명장면이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경기 전체로 보면 윌 레비스의 어떤 이런 번뜩임보다는 경험 부족이 조금 더 많이 드러났던 게임이 아니었나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특히 이제 그 이 쿼터 중반에 상대 레드 존에서 이제 색을 당한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전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무리해서 좀 백패스를 하다가 결국 이제 턴오버로
이제 넘어갔던 그런 장면이나 경기 막판에 이제 동점 기회에서 퍼스트 앤 골까지는 이제 만들어냈습니다만 결국 또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대 쿼터백인 에린 로저스와는 조금 이제 대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음. 물론 이제 2년 차를 맞는 선수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도 보여지지만 뭐 저는 이제 굳이 뭐 따지자면 4쿼터 막판은 뭐 정말 어쩔 수 없는 이제 루키 이슈라고 하더라도 2쿼터에 이제 넘어지면서 무리하게 백패스를 시도했던 거는 좀 정말 아쉬웠다. 이거는 너무 좀 욕심이 좀 과했다. 예, 이거는 뭐 경험 부족이라고 커버를 치기에도 좀 아쉬운 뭐 그런 장면이었다고 좀 보여지고 분명히 좀 필름 리뷰를 통해서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가? 예,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다는 거를 이 레비스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테네시 입장에서 뭐 그래도 좀 뭐 희망적인 소식을 한 가지만 전해드리자면 사실 데뷔전에서 이 레프트 태클 제이씨 레썸이 굉장히 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뭐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올해도 이 1라운드에 뽑은 오펜시브 라인맨이 또 실패를 하나? 라는 이제 아마 좀 우려들을 팬들이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2주 차에는 어떤 그런 긴장감에서 좀 벗어난 뭐 덕분인지 곧바로 좀 좋은 역할을 해내면서 뭐 패배와는 상관없이 제이씨 레썸은 좀 좋은 게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네시에게는 좀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저츠와 테네시 타이탄스의 경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